김승호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왜 유독 그 소박하고 고단했던 아버지의 모습만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의 삶은 희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냈으며 역사적 격변 속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마지막 보루였던 시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글은 김승호가 남긴 유산을 탐구하며 그가 왜 한국인의 민족 정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917년 김승호는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생부터 나라와 민족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던 운명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과 함께 경성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은 근대적 화려함 이면에 식민지 백성의 가난과 서러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1살 때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 김승호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됐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개인적인 아픔과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는 이후 그가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 수많은 아버지들의 근원적 정서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19, 30년대 중반, 청년 김승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상대는 당대 종로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인물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었습니다. 배우와 협객,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당시 1930년대 종로는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와 지식인, 상인과 한량, 그리고 주먹들이 공존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공간이었으며 특히 극장과 요리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연예계와 주먹세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극장의 흥행을 보장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먹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가 어떤 계기로 김두한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화신백화점에서 일하며 종로 일대를 오가던 중 자연스럽게 안면을 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두한은 훗날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협객으로 민중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공용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에 예술을 사랑하는 풍모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대를 동경하는 젊은 김승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네 같은 인물은 백화점 점원으로 쓰기에는 아깝다. 자네가 가야 할 곳은 저기 무대 위다. 라며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김두한의 소개로 김승호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동양극장 소속의 소년극단이었습니다. 1931년에 개관한 동양극장은 당시 경성 최고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한국 연극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배우로서 성공가도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이면에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극계는 철저한 도제식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갓 들어온 신참은 무대에 서는 것은 고사하고 극장 청소와 선배들의 시중을 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고단함은 일상이었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극장 무대 소품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사는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호는 단 한 번도 무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혹독한 시간을 연기 수련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선배들의 연기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발성 연습과 대사 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재능은 곧 선배 배우들과 연출가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사 한마디 없는 행인 역할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작은 역할 하나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꾸며낸 기교가 아님
삶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황해는 훗날 김승호는 연습벌레였다며 남들이 다 잠들 시간에도 홀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고 그의 연기는 그런 지독한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승호가 배우로 활동하던 19, 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창씨개명이 강요되었으며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철저한 검열과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연극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극단이 일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국책 연극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말로 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온 행위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배우 김승호는 어떤 심정으로 무대에 섰을까요? 그는 아마도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민족의 혼을 지키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대놓고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일본인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와 혼을 표현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를 단순히 기술이 좋은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연기하는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둠 같은 치욕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칼을 갈며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길고 길었던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조국은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고 억눌려온 민족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분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로 된 연극을 강요받고 일제 검열에 시달려야 했던 예술가들에게 해방은 곧 창작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김승호 역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누구보다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연극인들과 함께 자유극장을 창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유극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창립 멤버로서 극단의 살림을 꾸리고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연극 무대에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연기력을 마음껏 펼쳐보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해방된 조국에서 살아간다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946년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시 최고의 영화감독 중 한 명인 최인규 감독이 그에게 영화 출연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 자유만세였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말 상하이에 파견된 지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해방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한일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흥행을 기록하며 해방된 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승호는 이 영화에서 주연은 아니었지만 이야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헌병대장 역할로 스크린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비록 악역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평면적인 악당이 아니라 시대의 논리에 휩쓸려간 인간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다져진 그의 정확한 발성과 풍부한 표현력은 당시 기술적으로 미숙했던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극 배우 출신답게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연기를 펼쳐 보였으며 이는 많은 감독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자유만세의 성공 이후 김승호는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 배우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영화는 제작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필름 한 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촬영 장비는 대부분 낡고 조악했습니다.
배우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영화 한 편을 찍고도 출연료를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연극에서 영화로 전환된 1세대 배우로서 척박한 한국 영화의 토양을 다지는데 온몸을 던졌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그는 주로 조연 배우로 활동하며 스크린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마음의 고향, 1949, 성춘향, 1949 등의 작품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이었음에도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결코 허투루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물의 전사를 연구하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켜 살아 숨쉬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스크린에 등장하는 그의 푸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얼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국민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기 전이었지만 그는 이미 관객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영화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려던 순간 한반도에는 또다시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은 그의 영웅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며 찬란한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를 다시 한번 끔찍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수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들 역시 피난길에 오르거나 피하지 못하고 적치에 놓이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김승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화인과 연극인들은 급히 남쪽으로 향했고 그들의 피난처는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과 대구였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것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술, 특히 영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칼이 부딪히는 전선만큼이나 국민들의 사기와 이념을 다지는 문화 전선 역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청북 산하에 영화과를 설치하고 흩어져 있던 영화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김승호 역시 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무대는 전선이었고 그의 관객은 총을 든 병사들과 전쟁의 공포에 떨던 국민들이었습니다. 전쟁 중 제작된 영화들은 우리가 아는 그 영화들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전황을 알리는 뉴스 영화이거나 군인들의 용맹함을 담은 기록 영화였습니다. 김승호는 이러한 영화들에서 내레이션을 맡거나 재연 배우로 출연하며 전의를 불태우는 국군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인들을 위문하는 연극 공연 무대에 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포탄 소리가 울리는 최전방에 임시로 세워진 천막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의 연기는 총알보다 더 강한 위로와 용기를 병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당시 종군 기자였던 한 인사는 자신의 수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옥 같은 어둠 속 멀리서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임시 막사에서 연극이 시작되었다. 배우 김승호가 무대에 등장하자 며칠간 전투로 핏발이 서있던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그의 걸쭉하지만 정감 있는 목소리는 전쟁의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전쟁 중 제작된 영화들 중 정의의 징역, 1951, 내가 넘은 38선, 1951과 같은 작품들은 북한 공산군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국군의 승리를 염원하는 소위 멸공 영화라 불리는 선전 영화들이었습니다. 김승호는 이런 영화들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영화들은 이념적 색채가 짙고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절박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조국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3년은 김승호 배우 경력에 있어 공백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는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민초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았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훗날 그의 연기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그가 연기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얼굴에 담긴 페이소스, 절망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은 바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삶의 진실들이었습니다. 전쟁은 그의 육신을 지치게 했을지언정 그의 예술가적 영혼은 더욱 뜨겁게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포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으로 얻은 불안한 평화 뒤에는 폐허가 된 국토와 수백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던 시절,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고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위로와 희망을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며 한국 영화계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 계몽과 체제 선전의 도구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4년 입장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제작에 활기를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훗날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 불리는 1950년대 중후반의 부흥을 이끄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서울로 돌아온 김승호는 다시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전후 그의 연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깊이와 무게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삶의 비율을 체득한 그의 얼굴에는 이제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굳건함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너그러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독들은 그의 그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개성 강한 조연을 맡았던 그에게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는 비중 있는 역할들이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1955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춘향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방자 역할을 맡아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연기로 작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의 방자는 단순히 주인을 모시는 하인이 아니라 불의에 맞설 줄 아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져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출연한 전창근 감독의 울어라 꽃바람아 1955에서는 비극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들의 중심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연기 세계를 넓혀가며 주연 배우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아저씨 혹은 든든한 형님처럼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녹아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연기를 보며 불편함 대신 편안함을 느꼈고 그의 웃음과 눈물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나 남편, 오빠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크린 속 그의 존재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대리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혹은 가장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 그의 연기 인생과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편의 영화로 그는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스타이자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56년 이병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시집가는 날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대 경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신분이 낮은 신랑에게 시집 보내기 싫어 딸 대신 몸종을 내보내려다 오히려 신랑이 장원급제한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맹진사의 이야기를 다룬 해학적인 풍자 희극입니다. 김승호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맹진사 역을 맡았습니다. 허례식과 체면을 중시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인 맹진사는 체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딸의 행복을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복합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영화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제빛 현실 속에서 시집가는 날이 선사하는 건강한 웃음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을 가득 메우고 맹진사의 어리석은 행동에 박장대소하며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중심에는 배우 김승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기한 맹진사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승호는 이 맹진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자신의 탁월한 연기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위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당혹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을 연발하는 장면은 그의 연기가 얼마나 섬세하고 사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 대신 미세한 표정 변화와 생활감 넘치는 디테일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객들은 맹진사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연민과 공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김승호가 맹진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초상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지만 속으로는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정을 품고 있는 아버지, 김승호의 맹진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맹진사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언젠가 자신이 되어야 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집 가는 날의 성공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57년 이 작품은 아시아 영화제에서 특별 희극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김승호 역시 아시아 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는 이제 국내용 스타를 넘어 아시아가 주목하는 배우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는 날의 대성공 이후 김승호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배우 최은희, 김진규와 함께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영화는 곧 흥행보증수표였고 감독들은 앞다투어 그를 캐스팅하려 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풍성한 코수염과 너그러운 눈빛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1958년 피막에서는 돈 때문에 파멸해가는 인간의 비극을, 1959년 성춘향에서는 오직하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연기하며 희극과 비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등장하면 관객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처럼 편안함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우 김승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얼굴, 즉 국민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4월 19일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잠시나마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비록 그 희망은 이윽고 5.16 군사정변으로 꺾이게 되었지만 이 짧은 자유의 시기는 사회 전반, 특히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억눌렸던 창작의 욕구가 분출하며
한국 영화는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의 가장 눈부신 중심에는 배우 김승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온몸으로 흡수하며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걸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는 이 시기 김승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보험회사 만년 계장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아버지 김진규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아버지가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면서 벌어지는 웃기고도 가슴 아픈 소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승호는 이 역할을 통해 당대 가장이 짊어져야 했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불안감과 그럼에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끈끈한 가족애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의 연기는 그야말로 생활 연기의 달인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척 연기하는 그의 지친 표정,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해하는 모습, 자식들의 작은 성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순수한 모습까지 그의 모든 연기에는 삶의 진실성이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은 로맨스 빠빠를 보며 배를 잡고 웃다가 어느새 스크린 속 아버지의 고단한 어깨에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겹쳐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화는 당시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실업과 가난을 다루면서도 결코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위로하며 역병을 헤쳐나가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중심에는 김승호라는 위대한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1961년 김승호는 자신의 연기 인생을 넘어 한국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강대진 감독의 마부입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이 영화는 단순한 작품이 아닌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쓸쓸한 뒷모습과 그럼에도 꿋꿋하게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낸 한 편의 서사시였습니다. 김승호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박서방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낡은 마차를 끌며 생계를 이어가는 늙은 마부이자 여러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의 마차는 자동차와 전차가 질주하는 도시 거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늙은 말과 함께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고시의 계속 낙방에 아버지의 속을 썩였고, 둘째 아들은 건달패에 섞여 방황했습니다. 시집간 딸은 가난에 시달렸고, 막내딸은 사고로 말을 잃었습니다. 박서방의 삶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문제로 속상해하며 술에 취해 주점을 부리기도 하고 고된 현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름이 내리는 날에도 마차를 끌고 다니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려 애쓰는 이 시대의 마지막 아버지였습니다. 김승호는 이 박서방이라는 인물에 완벽히 빙의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마디,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마부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큰 아들의 고시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가장 위대한 헌사와도 같았습니다. 마부는 국내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감동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961년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최고상인 황금봄상을 수상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아시아 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수상한 순간이었으며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세계 영화의 중심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국민에게
패배감과 가난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김승호의 아들인 배우 김진부는 아버지가 베를린으로 떠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가장 좋은 양복을 맞춰 입으셨고, 단순히 영화제에 참석하는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나간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비록 황금곰상은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지만 영화를 본 세계 영화인들은 스크린을 가득 채운 늙은 마보 배우 김승호의 압도적인 연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장 한국적인 아버지의 얼굴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베를린의 쾌거 이후 김승호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세계적인 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국내의 모든 영화상 역시 그의 차지였습니다. 1961년 그는 대종산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마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이면서도 속정 깊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들은 그의 연기에서 변함없는 위안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1년 로맨스 빠빠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회사원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려냈고, 1963년 어촌에서는 가난한 어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어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연기 스펙트럼은 끝이 없었고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 인물 자체로 살아 숨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영화를 보며 함께 웃고 울었고 그의 모습에서 고된 시대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정신적 지주, 즉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에는 항상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대중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었고, 1960년 4월 19일 혁명 직후 그는 뜻하지 않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그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 연설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청년 시위대 일부가 그의 집으로 몰려가 어용 배우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집을 공격하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 공식 행사에 몇 번 참석했을 뿐 적극적으로 독재 정권을 옹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씌워진 오해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하루아침에 정권의 나팔수로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4.19 혁명 직후 김승호가 자유당 정권을 지지했다는 오해로 곤란을 겪은 일화가 전해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변의 해명과 중재로 사태는 진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승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무섭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고,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오직 연기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연기에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한층 더 깊은 통찰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배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1963년 김승호는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성춘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 빨간 마후라를 만나게 됩니다. 김수영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이전까지 그가 주로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해학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한 해방촌입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 닷장처럼 붙어있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김승호가 연기한 김덕삼은 이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동지는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은 상위 군인으로 현실에 절망하며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둘째 아들 복지는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미군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깁니다. 김덕삼은 이런 아들들을 보며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내가 누군데를 외치며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만 가난과 무력감 앞에서는 속소무책입니다. 그는 팔을 잃고 좌절하는 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고 헛된 꿈에 빠진 둘째 아들에게는 매를 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로맨스 빠빠의 다정함이나 마부의 순수한 희생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권위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에서 김승호의 연기는 그야말로 신들린 경지였습니다. 특히 큰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기도하자 그를 끌어안고 이놈아 죽지 마라 제발 죽지만 마라라며 오열하는 장면은 보는 이의 심장을 찌르는 처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스크린 속 인물의 눈물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던 당시 모든 아버지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김승호는 이 작품을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무게에 눌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까지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마후라는 개봉과 동시에 평단과 관객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승호의 연기 변신에 경악했고 그의 연기가 도달한 새로운 경지에 감탄했습니다. 그해 연말 대한민국의 양대 영화상인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를 모두 휩쓸었으며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은 이견의 여지 없이 김승호였습니다. 한 배우가 같은 해 같은 작품으로 양대 영화상의 나무주연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연기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당대 최고의 예술적 성취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김승호는 국민 아버지를 넘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배우로 한국 영화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1963년 영화 빨간 마후라로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은 김승호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민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이미지의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그에게서 언제나 푸근하고 인자한 혹은 고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미처럼 옥죄는 아버지라는 신화를 스스로 깨고 배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파격적인 외적 변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풍성한 코스염을 깨끗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아버지의 상징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배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코수염 없는 그의 맨 얼굴은 대중에게 낯설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코수염을 민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르와 역할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적인 스릴러 영화에 출연해 지적인 탐정이나 냉철한 형사 역할을 맡는가 하면 현대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는 중년 신사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 토시의 밤과 같은 작품에서 그는 더 이상 시골의 순박한 아버지가 아닌 복잡한 현대사회의 인명성과 소외 문제를 마주하는 도시인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변신이 모두 대중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객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흥행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안주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며 연기의 외연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던 1967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만희 감독의 영화 어부바를 통해서였습니다. 동명의 윤영식옥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그는 곰치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를 연기합니다. 이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과거에 연기했던 수많은 아버지와 가장의 역할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부바의 곰치는 이전 아버지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비극과 관계를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만선의 꿈에 집착하며 아들들을 거친 바다로 내모는 완고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입니다. 그의 집착은 결국 아들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정을 파멸시키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김승호는 이 곰치라는 인물의 온몸을 던져 맹목적인 희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해 고기를 외치는 그의 모습은 순수함을 넘어 처절한 절규마저 느껴지게 합니다. 만약 마부의 아버지가 가난 앞에서 고뇌했다면 어부바의 아버지는 욕망 앞에서 파멸해 갔습니다. 이는 그가 도달한 연기의 또 다른 극한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연기로 그는 1967년 제5회 청룡영화상에서 다시 한번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나무주연상 수상이었고 배우로서 인생의 황금기에 찍은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로 돌아왔지만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까지 파고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화려한 스크린 위의 삶과 달리 무대 밖의 인간 김승호는 소박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타라는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그런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그의 늦깎이 학구월입니다. 그는 1960년대 중반에도 학문적 열정을 잃지 않고 연극과 영화 이론을 배우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늦깎이로 입학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후배 배우들과 함께 캠퍼스를 누비고 강의실에 앉아 영화 이론을 공부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후배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성우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영향력은 영화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67년 그는 동료 영화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작가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열악한 제작 환경과 불합리한 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배우와 제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크린 속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어른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거장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968년 10월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968년 말 어음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었으나 이후 무혐의로 밝혀져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정신적 부담이 되어 그의 건강 악화와 무관치 않았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다행히 곧 오해가 풀리면서 그는 연기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은 그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영광의 순간을 지나 인생의 가장 혹독한 내리막길에서 홀로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법적 문제로 힘든 가을을 보냈던 김승호는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영화 촬영 현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작품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동료 배우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은 국민 아버지가 곧 시련을 딛고 다시 스크린 위에서 환하게 웃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 12월 1일 일요일 아침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그는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그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한 시대의 아버지였던 그는 그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51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에 그의 부고를 실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비통한 목소리로 거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아버지, 하늘의 별이 되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건강하게 활동 재개를 준비하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누구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의 빈소가 차려진 곳에는 동료 배우, 감독, 제작자는 물론 그의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며칠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동료였던 배우 김진규와 최은희는 그의 영전에 울며 슬픔을 가누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시대 히로이자 함께했던 전우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서 국민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김승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배우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 황금기의 진정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유산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배우를 넘어선 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의 상처,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한 소년이 온 국민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고난과 영광을 증명하는 서사시였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스크린에 남은 그의 얼굴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